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우입니다. 와인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와도 이어집니다. 특히 고왕국 시대인 3000년 전, 지금의 가나안 땅인 레반트 지역에서 이집트로 포도 재배가 도입되었죠. 또 왕실의 번영과 함께 와인 제조업이 나일강 주변의 삼각주 지역에서 번영했습니다. 이집트 와인의 역사는 현대 와인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문명과 달리 와인을 제조하는 방법이 그대로 벽화와 파피루스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특히 이 지역의 항아리인 암포라에는 와인의 양조 연도, 품질 책임자, 이름, 그리고 와이너리의 책임자 등도 같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즉 현대 와인의 라벨과 원산지 호칭 제도라는 그러한 배경을 만든 그 시스템이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와인에 대한 종교적인 부분도 가장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의 윤리론집에 따르면요, 이집트에 있어서의 와인은 신들과 싸우던 선조들의 피였고 그들이 대지로 돌아온다. 그 증표로 태어난 것이 포도이며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선조들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피와 색깔이 유사한 레드와인을 마시면 선조들의 피로 충만해져서 죽은 자와 신 같은 초월적 존재와 교류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와인의 신이 이집트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집트 와인의 신은 대지의 신 게부의 아들로 태어난 오시리스죠. 오시리스는 농업과 부활 그리고 와인의 신입니다. 농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의 피부는 무슨 색깔일까요? 바로 녹색입니다. 자, 오시리스는 기후와 토양이 안 맞는 지역에는 보리를 빚어 또 맥주를 또 만들겠습니다. 그 결과 양식을 제공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백성들을 그를 숭배했죠. 그러한 이유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을 오시리스의 후계자임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스를 중심으로 한 엽기적인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오시리스가 남동생인 세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풍요의 신인 오시리스와 달리 세트는 사막의 신이었어요. 그러자 이 세트가 왕권을 빼앗아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 오시리스를 처단하려 하죠. 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난 오시리스는 어떤 곳의 왕이 되느냐? 저승의 왕이 됩니다. 명계의 왕이 돼요. 그리고 지하로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최종적으로 오시리스는 저승의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죽은 자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시리스는 파라오의 죽음과 죽은 뒤의 삶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트가 배신한 이 일로 오시리스와 그리고 그의 아내 이시스의 아들인 호루스는 세트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는 또 이집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루스와 세트가 끊임없이 싸우며 대립하는 것이 이집트 신화의 주요 내용 중 하나죠. 자, 호루스는 기본적으로 이 세트를 이겼다고 좀 보는데요. 자, 그래서 파라오의 왕권을 수호하는 상징이 되었죠. 지금도 호루스의 이 눈은 이집트의 상징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살아서 호루스의 화신으로 이집트를 통치하던 파라오는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되어 서쪽의 죽은 자의 땅을 통치하게 되죠. 즉 살던 죽던 이 사후세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보험을 갖춘 셈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오시리스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파라오를 미라로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신화학자들은 이 오시리스의 행적이 다른 종교 및 신화와 무척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의 신체가 강에 둥둥둥 떠내려간다는 것과 또 그의 아내인 이시스가 유모가 되어 그를 구출하는 모습 등은 성경 속의 또 모세와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또 오시리스가 부활하는 모습은 그리스 와인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든지 또 예수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신들의 이름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왔으며 그리스의 와인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오시리스라고 기록할 정도죠. 자, 그러면 유럽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준 페니키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및 레바논 지역이 이집트의 세력하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신왕국 제19대 왕조 3대 파라오인 람세스 2세가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이집트 최전성기죠. 이렇게 람세스 2세가 진출한 지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인 비블로스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유럽 문명의 출발이라는 페니키아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는 기원전 2500년 지중해 동부를 장악한 고대 문명 국가로 현재 레바논 영역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의 이름이 유럽의 어원이 되었다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는 레바논 남부 티레의 지역의 페니키아 왕 아게노르와 여왕 텔레파사의 딸이었다고 언급되는데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따르면 그녀가 페니키아의 시초인 포이닉스의 또 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에우로파가 어떻게 유럽의 어원이 되느냐? 자, 에우로파를 보고 반한 인물이 나타나죠.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흰 황소로 변신해서 그녀를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크레타 섬으로 납치해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발달하게 됐냐? 크레타 문명이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에우로파를 태우는 황소가 크레타 섬으로 가는 동안 지나간 지역들이 모두 다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레타 섬으로 그녀를 데려간 이유는 제우스가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눈을 피해 크레타 섬에서 숨어 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가 당시 자신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의 자식들을 다 삼켜서 먹어버렸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우스는 이 크레타 섬에서 숨어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페니키아 문명은 유럽 문화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알파벳을 전수했으며 훌륭한 항해술을 전수했죠. 또 페니키아인은 노아의 자손 셈함 야벳 중 바다의 셈족 계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페니키아인은 다신교였고 고대 세모로 페니키아인을 부르는 명칭이 가나안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가나안 민족이 이들이죠. 그리스인은 무역 등의 목적으로 동쪽에서 온 그들을 페니키아인으로 불렀습니다. 페니키아라는 명칭은 페니키아인의 거주지가 그리스어로 포에니케라고 불린 것에서 유래합니다. 나중에 치러질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이 포에니 전쟁은 바로 페니키아인들과 로마가 싸운 그런 전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페니키아인이 첫 번째로 설립한 도시국가가 바로 비블로스입니다. 이 비블로스는 파피루스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이집트에서 공수한 파피루스를 팔았다고 해서 비블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집트와의 파피루스 무역으로 많은 돈을 만지긴 했지만 이집트나 이웃나라 바빌론에 비하면 약소국의 집합체였고요. 주로 속국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수많은 식민지도 건설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100년 넘게 로마의 라이벌이었던 카르타고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기원전 600년경 이집트의 파라오네오 2세로부터 명을 받은 페니키아인은 홍해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이후 희망봉을 거쳐 시계 방향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하고 3년째 이집트로 돌아왔다고 하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한 것보다 2000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항해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페니키아가 와인 수출 산지로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지역인 레바논에서 만든 와인은 너무 유명해서 페니키아의 도시 이름인 비블로스에서 유래한 와인이 아예 고급 와인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동네 이름이 술 이름이 된 거죠. 너무너무 유명한 샹파뉴의 샴페인, 또 프랑스의 꼬냑 지방의 꼬냑 등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샴페인이나 꼬냑은 술 이름이 아닌 프랑스의 지역명이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만 해당 명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페니키아인은 와인을 규격화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수출하려면 표준 규격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와인 항아리인 암포라입니다. 크기와 높이 등의 규격을 다 맞췄고요. 이것을 이웃 국가에 수출을 했죠. 또 송지를 발라서 보존 방식을 발전시키는 등 와인 수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페니키아에서 그리스로 와인이 전파되었는데 그리스에서는 주로 물을 타서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은 야만인의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 상류층이 그리스 북쪽에 사는 슬라브 계열의 스키타이족의 원액으로 와인을 마시는 음주 문화를 혐오해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어로 와인을 크라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 와인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해질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서의 레바논의 포도주가 바로 페니키아의 와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와인이 너무 유명해져서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이 이 지역에서 이름을 따옵니다. 네, 성경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역은 비블로스. 그 비블로스가 바로 성경의 바이블이 된 것입니다. 애주가들 입장에서는요, 와인 수출 산지가 성경의 이름이 된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로마를 통한 프랑스 와인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